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세상에 아기 귀신이라는 험악하고 무시무시한 도적이 있었다. 어디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세상에 나타나면 금문보화는 물론이고 사람들을 여러 명씩 잡아가서 사라지니 세상 사람들은 온통 두려움에 떨었다. 어느 날 아기 귀신이 다시 세상에 나타났는데 겁도 없이 임금이 사는 대궐에 질풍처럼 쳐들어가 장수와 군조를 무수히 죽이고서 귀한 보물들을 빼앗아갔다. 게다가 임금이 가장 사랑하는 막내 공주를 훌쩍 안아들고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다. 공주를 잃은 임금은 큰 시름에 잠기고 말았다. 때마침 나라에 큰 시험이 있어 전국에서 무사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나 도적에게 공주를 빼앗긴 마당에 시험이 제대로 치러질 리가 없었다. 임금은 무사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아기 귀신에게 잡혀간 내 사랑하는 공주를 찾아오는 사람을 사위로 삼고 큰 벼슬을 주겠노라. 누가 해보겠느냐. 아기 귀신이란 말에 다들 눈치를 보며 망설이고 있는데 한 젊은 무사가 나섰다. 제가 가서 공주님을 구해오겠습니다. 궁중 무장 3명만 딸려 보내주십시오. 임금은 기뻐하며 궁중에 제일 가는 무장을 셋 골라서 젊은 무사를 따라가게 하였다. 무사는 큰 절을 올린 다음 궁중의 무장들을 이끌고 길을 떠났다. 네 사람은 도적의 집을 찾아 사방을 헤매고 다녔으나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무사는 다리가 부러진 채 땅에 떨어져 있는 까치 한 마리를 발견했다. 독수리에게 집을 빼앗기고 상처를 입은 까치였다. 무사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까치의 다리에 상처를 보살피며 명태 껍질로 감싸주었다. 덕분에 까치는 다시 한번 하늘로 날아오를 수가 있었다. 그날 밤 무사의 꿈에 낮에 보았던 까치가 나타나 말을 했다. 당신은 지금 아기 귀신의 집을 찾으신겠죠. 여기서 동쪽으로 30리 밖에 가면 산이 있고 그 산에 이상하게 생긴 검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밑을 잘 살펴보면 하얀 조개 껍데기가 있을 겁니다. 조개 껍데기를 드러내면 작은 구멍이 보일 거예요. 그 구멍에 도적의 집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답니다. 잠에서 깬 무사는 날이 밝자 공중 무사들을 이끌고 까치가 알려준 곳으로 향했다. 과연 커다란 검은 바위가 있고 그 밑에 자세히 살펴보니 한 구석에 하얀 조개 껍데기가 있었다. 그 조개 껍데기를 들춰보니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구멍이 나타났다. 무사가 그 구멍을 파헤치니 구멍이 점점 커져 사람이 들어갈 만큼 되었다. 그 구멍 속은 얼마나 깊은지 어두컴컴하여 그냥 뛰어들어갈 수가 없었다. 젊은 무사는 무장들과 함께 칡과 풀을 엮어서 커다란 줄을 만든 다음 그 줄을 구멍 속으로 늘어뜨렸다. 자, 차례로 밑으로 내려갑시다. 위험을 느끼거든 줄을 흔드시오. 그러면 위에서 끌어올려 주리다. 공중무사 한 사람이 먼저 줄을 붙잡고 골속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아기 귀신을 만날 생각에 겁이 덜컥 나서 몇 걸음 내려가지도 못하고 줄을 흔들었다. 두 번째 무장은 반 정도까지 내려갔으나 역시 무서운 생각에 줄을 흔들고서 땅 위에 올라갔다. 세 번째 나선 사람은 궁중에서 제일 간다는 무장이었다. 그는 바닥에 거의 닿을 만큼 내려갔지만 귀기가 서린 서른알 기운에 등골이 스치자 전날 궁궐에서 보았던 아기 귀신의 무시무시한 모습이 떠올라 줄을 흔들고 말았다. 젊은 무사는 하는 수 없이 혼자서 땅속으로 내려갔다. 그는 세 사람의 무장에게 밖에서 기다리다가 신호를 보내며 끌어올려 달라는 말을 남긴 채 굴속으로 들어갔다. 등골이 오싹한 찬바람이 스쳤으나 무사는 꿋꿋하게 바닥까지 내려갔다. 줄을 놓고서 얼음을 헤치고 걸어가다 보니 갑자기 눈앞에 훤히 띄는 별 3개가 나타났다. 커다란 기아집이 출비했다. 무사는 마을 보판에 있는 가장 크고 훌륭하게 생긴 집이 아기 귀신 집임을 직감하고 은밀하게 그곳으로 향했다.
가보니 집 밖 우물가에 커다란 버드나무가 눈에 띄었다. 무사는 그 버드나무 위에 몸을 숨기고 동정을 살폈다. 버드나무 위에서 한참 기다리다 보니 웬 아리따운 여인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왔다. 여인이 두레박으로 물을 벗어 동이에 붓는 순간 무사는 버들림을 한 줌 훑어서 동이 위에 떨어뜨렸다. 바람도 못이 부네. 그러면서 여인은 다시 물을 길어서 부었다. 무사는 다시 또 버들림을 훑어서 뿌렸다. 그러기에 3번이나 하자 여인은 이상한걸? 지금은 바람도 안 부는데 하면서 고개를 들어 나무 위를 쳐다보았다. 거기에는 뜻밖에도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다. 당신은 지상에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험한 데를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그러자 무사는 자초지종을 간단히 말해주었다. 그래서 임금님의 막내 공주님을 구하러 이렇게 내려온 것이랍니다. 그러자 여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바로 나라의 공주랍니다. 그러나 저러나 저 무서운 아기 귀신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시는지요. 공주는 젊은 무사를 치마폭에 숨겨서 아기 귀신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공주는 무사를 집 구석에 있는 헛간으로 이끌고 가더니 한 옆에 놓인 커다란 쇳덩이를 가리켰다. 어디 얼마나 힘이 센지 저걸 한번 들어보세요. 무사가 있는 힘을 다해 겨우 쇳덩어리를 들어올리자 공주가 말했다. 그 정도로는 어림없습니다. 힘을 더 길러야 해요. 공주는 무사를 헛간 속에 숨겨놓고 날마다 먹을 것을 날아다 주며 물 한 병씩 떠다 주었다. 이건 아기 귀신이 먹는 장군수랍니다. 이걸 먹으면 힘이 날 거예요. 무사가 그 물을 먹자 점점 힘이 솟구쳐 올랐다. 며칠 안에 무사는 쇳덩어리를 공기 노리듯 다룰 정도로 힘이 세졌다. 됐습니다. 이제 곧 아기 귀신이 집으로 돌아올 거예요. 제가 술을 먹여 잠들게 할 테니 신호를 보내면 나와서 처치하세요. 그때 갑자기 천둥 치듯 쿵쿵 소리가 나면서 땅이 울리기 시작했다. 아기 귀신이 옵니다. 어서 몸을 숨기세요. 공주는 얼른 밖으로 나가서 아기 귀신을 맞이했다. 아기 귀신은 집 안에 들어오더니 납작한 코를 벌렁거리며 킁킁 냄새를 맡았다. 오늘은 이상하게 사람 냄새가 나는걸?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피곤하셔서 그렇겠지요. 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서 들어가세요. 공주가 고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며 분기 같은 손으로 도적을 손을 잡아서 이끄니 도적은 기분이 좋아져서 안으로 들어갔다. 방에 들어가더니 푸짐한 술상이 차려져 있었다. 오늘은 특별히 대감을 위해서 술상을 보았습니다. 저의 정성이니 많이 드세요. 그러자 도적이 큰 눈을 껌뻑거리며 말했다. 허허, 이게 웬일이람? 이제 내 말을 듣기로 했단 말이냐? 안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대감님을 모시고 살 수밖에요. 자, 한 잔 드세요. 아, 진작 그럴 일이지. 도적은 흉악한 얼굴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공주가 권하는 독한 술을 연겁 부어 들이켰다. 대감님, 그런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말해 주실 거죠? 아, 말해주고 말고. 대감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니 혹시라도 누구한테 지거나 죽는 일은 없겠지요? 정말 아무 약점도 없으신 거죠? 그러자 술기운에 경계심에 풀린 도적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 약점이 없는 자가 있겠느냐? 내 왼쪽 옆구리에 비닐이 있는데 그걸 떼어내면 나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해. 하지만 세상에 그걸 떼어낼 수 있는 놈은 아무도 없단 말이지. 공주가 재차 권하는 독한 술을 거듭 들이킨 도적은 술에 취해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골아떨어져 코를 골기 시작했다. 공주는 얼른 헛간에 숨어있는 무사를 불러들였다. 저기 벽에 걸어놓은 칼에 천하의 복음입니다. 어서 저 칼을 들어 도적의 왼쪽 옷구리에 있는 비늘을 떼어내세요. 그 복음은 보통 사람은 들 수도 없는 만큼 무거운 칼이었다.
하지만 그간 장군수를 먹고 힘을 기른 덕에 무사는 그 칼을 번쩍 들 수 있었다. 무사가 칼을 들자 칼이 쟁쟁 울기 시작했다. 그 서슬에 도적이 뒤척였다. 없어요. 무사는 얼른 칼을 들어 도적 옆구리에 있는 비늘을 잘라냈다. 그러자 도적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무사는 번개처럼 칼을 휘둘러 아기 귀신의 목을 댕강 잘라버렸다.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칼에 맞아서 떨어진 머리가 펄펄 뛰어 천장에 닿더니 다시 아기 귀신의 몸뚱이에 가서 척 붙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무사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다시 칼을 휘둘러 아기 귀신의 목을 잘랐다. 하지만 이번에도 머리는 콩콩콩 찢어 제자리에 달라붙었다. 무사는 그만 혼이 빠질 지경이 되고 말았다. 어서요. 다시 한번 힘을 내봐요. 공주의 말에 정신을 차린 무사는 힘을 다 쏟아서 다시 한번 힘차게 칼을 휘둘렀다. 댕강 떨어진 도적의 머리가 다시 한번 몸에 붙으려고 펄쩍 뛰기 시작했다. 이때 공주가 어디서 났는지 매운 재를 한 움큼 쥐고 있다가 도적의 목에 뿌렸다. 그러자 도적의 머리는 목에 달라붙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도적의 몸뚱이도 고목이 넘어가듯 털썩 꼬꾸라졌다. 아기 귀신의 최후였다. 세상으로 나가는 입구에 이른 무사는 칡으로 엮은 줄을 흔들었다. 그때 밖에서 기다리던 무장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다. 포기하고 돌아가려는 참이었다. 줄이 흔들리자 그들은 얼른 힘을 합쳐 줄을 끌어당겨 올렸다. 그러자 줄에 가까이 금은보화가 매달려 올라왔다. 다시 줄을 내려보니 이번에는 예쁜 여인이 이끌러 올라왔다. 궁중에서 모시던 공주였다. 자, 어서 줄을 내려 무사님을 끌어올리세요. 그렇지만 무장들은 잠깐 무엇인가를 운운한 듯 하더니 줄 대신 옆에 놓여있는 커다란 돌을 구멍 속으로 굴려 떨어뜨렸다. 그러자 땅속에서 으악 하는 비명이 들렸다. 무장들은 얼른 땅속나라의 입구를 막아놓고는 양옆에 공주를 붙들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자 색 가운데 우두머리에 대는 무장이 공주를 협박하여 말했다. 만약 이 사실을 말하면 당신과 당신 아버지는 우리 손에 죽고 말 것이오. 궁궐에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는 걸 명심하시오. 공주는 아기 귀신의 손에서 벗어나자마자 이렇게 또 다른 도적의 손에 이끌려 궁궐로 돌아오게 되었다. 3명의 무장이 공주를 데리고 궁궐에 이르자 임금은 하늘에 올라갈 듯 기뻐했다. 저희가 이렇게 공주님을 구하고 금은보화를 되찾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젊은 무사는 그만 아기 귀신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 수고가 많았소. 과연 이 나라의 최고 무장이라 할 만하오. 내 그대들에게 큰 벼슬을 내리고 이 금문보화를 모두 상으로 내리리라. 이제 그대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 터이니 마음껏 즐기도록 하오. 그렇게 한참 잔치를 벌이고 있을 무렵 젊은 무사는 땅속나라를 방황하는 중이었다. 줄을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바윗돌이 굴러내려와 무사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지만 번개처럼 몸을 베어 아슬아슬하게 바위돌을 피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세상 입구가 까마득해 높이 보이고 날개가 있어 날아가기 전까지는 나갈 방법이 없었다. 무사가 그 언저리를 방황하다 지쳐 잠이 들었는데 전날 다리를 고쳐주었던 까치가 꿈에 나타났다. 무사님, 왜 그러고 계십니까? 도적이 타고 다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번뜩 정신이 든 무사는 아기 귀신의 집으로 달려가 훌쩍 말에 올라탔다. 말이 몸이 흔들며 반항했지만 무사가 고삐를 휙 낚아채자 거역하지 못하고 뜻에 따랐다. 무사가 엉덩이를 때리자 말은 펄쩍 날아오르는데 빠르기가 독수리와 같았다. 무사는 말을 물고 땅속나라의 입구에 달려와 위로 치솟았다. 큰 칼을 휘둘러
무장들이 막아놓은 것을 헤쳐버리고 지상으로 올라왔다. 무사를 지상에 내려놓은 말은 한번 크게 울더니 스스로 검은 바위 위에 몸을 부딪혀 죽고 말았다. 무사는 말을 묻어준 다음 황급히 궁궐로 향했다. 온몸에 땀에 젖은 채 궁궐에 도착해보니 한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참이었다. 3명의 무사가 한껏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고 인군과 신하들은 그 말에 무릎을 치고 있었다. 공주는 음식에 손을 떼지 않고 어두운 표정으로 한 옆에 앉아 있었다. 그때 무사가 임금 앞으로 나아가 소리쳤다. 마마, 소신이 돌아왔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한 저 간악한 장수들을 벌 주소서. 그 모습을 본 공주가 반색을 하며 나섰다. 아버님, 저 사람이 저를 구해준 분입니다. 저분의 공을 저 세 장수가 가로채려 했어요. 여자 3명의 무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칼을 뽑아들고 무사에게 덤벼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무사를 상대할 수가 없었다. 무사가 목검을 휘두르자 모두 단칼에 쓰러지고 말았다. 무사와 공주로부터 자초지정을 들은 임금은 크게 기뻐하면서 무사에게 큰 상을 내렸다. 그리고 그를 막내 공주와 짝지어 주었다. 무사는 아름다운 공주와 함께 아들, 딸 많이 낳고 한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김지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다. 변변한 벼슬은 못했지만 재산이 많아서 세력이 상당했다. 담장 높이가 2길이나 되는 기아집에 하인만 해도 수십 명이었다. 그중 막내가 막둥이였다. 김지사의 소원은 번듯한 벼슬 한 자리를 얻는 것이었다. 그러려면 대과시험에 급제해야 했지만 시험을 보는 족족 낙방이었다. 김지사는 또 과거에 떨어지면 대갓집을 찾아가 뇌물을 써서라도 벼슬을 해본 모양으로 돈을 쌓아 짊어지고 한양으로 향했다. 말고삐를 잡은 하인으로 막둥이를 택했다. 막둥이를 데리고 동구 밖을 나서서 큰 길을 접어들자 김지사가 막둥이에게 말했다. 이놈아, 너 한양이 어떤 곳인지 알기나 하느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김지사는 가소롭다는 듯이 껄껄 웃고는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이놈아, 한양은 환한 대낮에 사람들 눈을 빼고 코백하는 곳이야.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무서운 데가 다 있어요? 막둥이는 소름이 끼치다는 듯 부르른 몸을 떨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김진사는 다시 깔깔거렸다. 한참을 가다 보니 막둥이는 배가 고파왔다. 김진사는 아침을 든든히 먹었지만 막둥이는 길 떠난 채비에 바빠 제대로 먹지 못한 터였다. 아니, 점심은 안 먹나요? 이놈아, 때가 돼야 밥을 먹을 게 아니냐? 도시락을 안 먹고 오래 두면 똥이 된다던데요. 누가 그런 허튼 소리를 하던 멍청한 놈 같은다고. 그렇게 길을 가다가 산길을 접어들었는데 김진사가 갑자기 얼굴이 벌개져서 말했다. 이거 낭패로고 갑자기 대변이 매려오니 이를 어쩐다. 아이, 뭘 그걸 걱정하세요. 저기 뚜가리에 가서 똥 누면 사람들이 다 개가 눈 줄 알 텐데요 뭐. 김지사가 듣고 보니 어느새 자기가 개신세가 된 셈이었다. 하지만 급한 판이라 이러쿵저러쿵 따질 겨를이 없이 똥 밑으로 내려가 똥을 누기 시작했다. 그 틈에 막둥이는 도시락을 꺼내 후딱 먹어치고는 대신 그 속에 똥을 누워 두었다. 다시 한참 길을 가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연 김지사는 기겁을 했다. 밥은 간데 없고 똥이 가득했다. 그러자 막둥이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그거 봐요. 밥을 안 먹으니 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거참, 세상에 일인일이. 막둥이는 일부러 화가 난 듯 투덜거리며 말을 험하게 몰았다. 날이 저물 무렵에 두 사람은 한 주막집에 이르렀다. 점심을 굶은 김지사는 얼른 저녁밥을 한 산 시켰다. 막둥이 몫은 따로 없었다.
김지사가 다 먹고 나서 이름을 부르면 상을 들고 나와 남은 음식을 먹는 것이었다. 그때 막둥이가 정색하고서 김지사한테 말했다. 마님, 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청이란 말이냐? 다른 게 아니고 남들이 저한테 막둥이 하는데 영 듣기가 싫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좀 불러주세요. 뭐라고 부른단 말이냐? 좀 귀엽게 애드기 하고 불러주세요. 거참 싱거운 놈 같으니라고. 그래 알았다. 여자 막둥이는 꾸벅 절을 하고 부엌으로 갔다. 가서 밥을 차리고 있는 주막집 안주인에게 말했다. 아주머니, 우리 주인마님이 이상한 버릇이 있다오. 수저가 차가우면 식사를 못해요. 수저를 뜨끈뜨끈하게 달궈야 한답니다. 별 이상한 양반도 다 있어구려. 밥을 다 해서 푸짐하게 차린 안주인은 김지사가 있는 방으로 밥상을 들여갔다. 배가 무척이나 고팠던 김지사는 얼른 밥숟가락을 들었다. 그런데 숟가락이 어찌나 뜨거운지 자기도 모르게 커다랗게 소리쳤다. 애 뜨거! 아 뜨거! 그러자 밖에 있던 막둥이가 번개처럼 뛰어들어오더니 네, 애득이 여기 있습니다. 벌써 다 드셨어요? 하고는 대답을 들을 겨를도 없이 밥상을 들고 나가서는 홀라당 먹어치웠다. 김지사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었지만 양반 체면에 내간 밥상을 다시 들어오라고 하지 못하고 저녁을 꼴딱 굶고 말았다. 다음날 김지사와 막둥이는 일찌감치 아침을 먹고 길을 떠났다. 얼마를 가다 보니 멀리 주막집이 보였다. 김지사가 출출하던 터에 술을 한 잔 걸치고 싶은데 술이 맛있는지 몰라 걱정이었다. 술이 시큼하기라도 하면 양반 체면에 먹다 말 수도 없고 고역이었다. 그날 아침에도 신술을 억지로 한 사발 먹은 터였다. 김지사는 막둥이를 불러 말했다. 여봐라, 주막에 가거든 내가 먼저 술맛을 봐라. 술이 맛있거든 턱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고 술이 시거든 아래서 위로 쓸어 올려라. 네, 알았습니다요. 막둥이는 신이 나서 주막으로 달려갔다. 술을 한 사발 시켜서 맛을 보는데 맛이 아주 그만이었다. 그러자 막둥이는 이마살을 찌끄리면서 턱을 아래서 위로 쓸어 올렸다. 오, 이 집에 술이 시구나. 자칫하면 욕볼 뻔했어. 둘은 다시 길을 떠나 다른 주막집에 당도했다. 이번에도 막둥이가 먼저 술맛을 보는데 먼저 번 집보다 더 훌륭했다. 막둥이는 낯을 더 찡그리면서 턱을 아래서 위로 쓸어 올렸다. 역시 내가 저녁 속도로 먼저 맛보게 하기를 잘했어. 그렇게 여러 주막집을 거쳐서 오후에 한 허름한 주막집에 이르렀다. 이번에는 술맛이 정말로 시큼했다. 그러자 막둥이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낯을 활짝 펴고는 턱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렸다. 옳거니 드디어 맛있는 술을 찾았구나. 김지사는 얼른 달려와서 잔을 빼앗아 가지고 쭉 들이켰다. 아플싸. 아침에 먹은 것보다 더 시큼털털한 목에 딱 걸려 넘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김지사는 체면을 차리느라 억지로 술을 들이켰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막둥이가 말했다. 마님, 이건 아까 지나온 집들에 비하면 꿀입니다요. 그러자 김지사가 속도 모르고는 말했다. 그래 이놈아, 여태 신술을 먹느라 고생 많았다. 그때였다. 웬 굴장사 하나가 주막에 지나면서 굴을 사라고 소리를 쳤다. 굴 사려 금방 따온 싱싱한 생굴이요. 김지사는 얼른 막둥이를 불렀다. 예, 저기 가서 굴 한 사발만 사오너라. 막둥이는 얼른 나가서 굴 한 사발을 샀다. 굴 사발을 가지고 들어오던 막둥이는 손가락으로 굴 그릇을 휘휘 저었다. 아니 이놈아, 너 지금 뭐하는 게냐? 아이고 마님, 굴 그릇 속에 코가 빠졌는데 어떤 게 굴이고 어떤 게 콧물인지 알 수가 없네요. 에이, 실치지 못한 놈 너나 먹어라. 아이고 아까운 거. 막둥이는 후루룩 쩝쩝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굴을 먹어치웠다. 다시 길을 떠난 김지사와 막둥이는 날이 저물어 한 주막집에 묵었다. 인근에서 가장 큰 주막집이었다. 과거를 보러 간 양반 선비들이 방에 꽉꽉 들어차 있었다. 김지사는 아는 양반네를 만나서 술판을 벌렸다. 말이 오가던 중에 김지사가 막둥이한테 굴을 빼앗긴 얘기를 꺼냈다. 그러자 양반들이 다들 한마디씩 했다. 어허, 그런 지저분한 놈이 다 있나? 상놈들은 다 똑같다니까. 그들은 술상을 물리고 나오다가 마침 막둥이를 만났다. 그러자 다투어 손가락질을 해댔다. 저놈이 그 추잡스러운 녀석 아닌가? 새끼, 고얀 놈 같으니라고. 그 말을 듣자 막둥이는 부하가 나서 양반들을 굴려먹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다 잠든 무렵이었다. 막둥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반들이 자는 방으로 다가갔다. 문을 훌쩍 열고 들어간 막둥이는 봉창문 종이를 쭉쭉 뜯기 시작했다. 그 서슬에 놀라 깬 양반들이 호통을 쳤다. 이놈, 이게 뭐하는 짓이냐? 양반님네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 주인마님이 꿈을 꿨는데 이 봉창종이에 글을 써서 장원급제를 했다지 뭡니까? 그래서 저한테 종이를 뜯어오라고 하셨어요. 뭐? 장원급제라고? 양반들은 장원급제 소리에 눈이 번쩍 띄어 술도 덜 깬 채로 다투어 봉창문을 뜯기 시작했다. 내 거다 한바탕 야단을 하고 주막지층까지 달려와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 이때부터 자다가 봉창 뜯는다 라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날이 거쳐서 김지사와 막둥이는 한양 땅에 이르렀다. 김지사가 다시 거만을 떨었다. 야 이놈아, 전에도 말했지? 서울은 멀쩡한 사람 눈 빼고 코베 가는 곳이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 네, 알았습니다요. 장바닥에 이른 김지사는 잠시 다녀올 때가 있다며 막둥이 떨어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다. 막둥이가 혼자서 한참 기다리다 보니 부하가 났다. 이게 뭐람? 에라, 모르겠다. 막둥이는 말을 끌고 마산으로 가서 홀라당 팔아먹고 말았다. 그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잔뜩 사먹고는 먼저 있던 자리로 와서 두 손으로 눈과 코를 가리고 웅크리고 앉았다. 마침 김지사가 돌아와서 보니 말은 온데간데 없고 막둥이가 코 모양으로 하고 있었다. 엄마, 말은 어쩌고 이러고 있느냐? 그러자 막둥이는 아주 깜짝 놀라는 척하며 손을 떼고서 말했다. 네? 말이 없어졌어요? 이놈아,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자 막둥이가 운몽을 떨트며 능청스럽게 말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난 한양이 눈 빼먹고 코베 가는 곳이라길래 가리고 있었더니 그새 어떤 놈이 말이 훔쳐갔네. 뭐라고? 이 고얀 놈. 김기사는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막둥이를 왜 데려왔는지 후회가 막심했다. 막둥이 때문에 당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날 밤 김지사는 막둥이를 데리고 한 여관에 들어갔다. 강가 절벽 위에 평상을 깔아놓았는데 경치가 그러듯했다. 김지사는 평상에 술상을 차리고 거나하게 술을 마셨다. 웬일인지 막둥이한테도 술과 음식을 권했다. 술상을 물린 김지사는 날씨가 덥다며 방을 마다하고 평상에서 자겠다고 했다. 막둥아, 나는 여기서 잘 테니 너는 이쪽에 누워라. 김지사가 가리킨 곳은 강물이 있는 쪽이었다. 막둥이는 두말 없이 자리에 누웠다. 김지사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더니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얼마나 했을까. 한번 몸을 뒤척이는 척하다가 막둥이가 누워있는 쪽으로 발을 획 걷어찼다. 첨버덩. 물속에 무엇이 빠지는 소리에 김지사는 속으로 배시시 웃었다. 이놈아, 잘 가거라. 이때 갑자기 막둥이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임아님, 저기 복다리가 떠내려가요. 김지사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 아불싸. 막둥이는 엉뚱한 곳에 앉아있고 돈보따리와 책보따리가 강물에 떠내려 흘러가고 있었다. 아이고 맙소사. 제끼에 넘어간 것이니 뭐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저 속만 부글부글 끓어올릴 뿐이었다.
다음날 김진사는 막둥이를 불러서 말했다. 나는 과거를 보고 두어 달 쉬어갈 테니 너 먼저 본가로 내려가거라. 김진사는 막둥이 우통을 벗게 하고는 등에다 집으로 보내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내 이 막둥이라는 놈 때문에 고생을 막심했으니 도착하는 대로 용왕담 깊은 연못에 풍덩 빠뜨려버려라. 나는 두어 달 뒤에 내려가마. 상전과 헤어진 막둥이는 몇 날 며칠 장안을 싸돌아다니며 구경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터덜터덜 시골집으로 향했다. 막둥이가 배를 고르며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웬 아낙네가 혼자서 디딜방아로 떡을 찢는 모습이 보였다. 혼자서 떡을 찢자니 무척 고생스러운 형편이었다. 한번 발을 굴러 떡을 찢고는 이쪽으로 봐서 방아공이를 쳐들고 떡을 뒤집어야 하니 번거롭고 힘든 일이었다. 아이까지 얻고 있으니 더욱 그러하였다. 아주머니 힘드시겠군요. 내가 아이를 안고서 떡을 뒤집어 드리지요. 막둥이가 나서서 떡을 뒤집어 주자 여자가 말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사시는 누신지요? 예, 나는 가거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막둥이는 여자의 발동작에 맞춰 떡보리를 뒤집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서 떡보리가 먹기 좋을 만큼 쫄깃쫄깃해졌다. 그때 갑자기 막둥이가 소리를 쳤다. 아주머니, 잠깐만요. 막둥이는 방학확해서 떡보리를 쏙 빼내더니 안고 있던 어린아이를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그냥 떡보리를 들고서 내빼는 것이었다. 아낙네는 깜짝 놀랐지만 막둥이를 쫓아갈 수 없었다. 발을 떼면 방아공이가 내려가 아이가 다칠 판이었으니 말이다. 그냥 커다랗게 소리를 질릴 뿐이었다. 놈 가거라! 가거라! 네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였다. 한 사람은 가거라 하고 또 한 사람은 가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마을을 벗어난 막둥이는 떡보리를 떼어 먹으면서 터덜터덜 길을 가기 시작했다. 이때 누군가 꿀을 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여봐요, 꿀장수! 꿀 파세요! 막둥이는 가지고 있던 떡보리를 그릇 모양으로 동그랗게 만들고는 거기에 꿀을 부어라고 했다. 꿀장수는 얼른 꿀을 한 사발 부었다. 고맙습니다. 얼마지요? 단냥이라오. 뭐라고요? 아이고 비싸. 아저씨, 나 이 꿀 안 살래요. 막둥이는 꿀을 다시 꿀동이에 부었다. 꿀장수는 별일 다 보겠네 하고는 투덜거리며 사라졌다. 꿀을 부었다가 다시 쏟는 사이에 떡보리 반죽에 꿀이 솔솔 스며들었다. 막둥이가 배실배실 웃으며 꿀이 밴 떡보리를 주물러서 반죽하니 꿀떡이 되었다. 한 점 떼어 먹고 나니 꿀맛이었다. 이야,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겠는걸? 그때 웬 스님이 힘없이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스님, 저 좀 보세요. 이것 좀 잡숴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팠던 스님이 막둥이가 주는 떡을 무척이나 맛있게 먹었다. 거참 잘 먹었구먼. 그런데 어떻게 보답을 하지? 스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제 등에 편지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봐주세요. 막둥이가 우통을 벗어던지자 스님이 등에 있는 편지를 읽어주고 쯧쯧 혀를 찼다. 이거 살상하라는 사연이 아닌가. 스님, 제 손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 글 좀 바꾸어주세요. 스님은 맛있는 꿀떡을 얻어먹은 김에 등에 글을 지우고 막둥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었다. 내가 막둥이 덕에 벼슬을 얻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 막둥이는 하인으로 불리기 아까운 훌륭한 아이야. 종문서를 태워 없애고 막내딸 순이와 혼인시켜라. 이달 말일이 좋은 날이니 그달을 넘기지 마라. 나는 두어 달 후에 내려가마. 스님이 어찌나 명필인지 글씨체가 본래 것과 똑같았다. 스님과 헤어진 막둥이는 다시 길을 걸어서
김진사 본가에 도착했다. 막둥이가 혼자 들어서자 안방마님과 서방님이 놀라서 물었다. 아니, 진사님은 어디 가시고 너 혼자 왔느냐? 네, 주인마님은 더 계시다 오신답니다. 제 등짝에 편지를 써주셨어요. 안방마님과 서방님이 막둥이의 등짝에 쓰인 편지를 읽으니 사연이 참 묘상했다. 벼슬을 얻었다니 큰 경사이긴 한데 막둥이와 순이를 혼인시키란 것은 영 이상했다. 하지만 가장의 말을 어기다가는 크게 경을 칠 터이니 결국 김사의 집에서는 그달 말일에 막내딸 순이를 막둥이와 혼인시키고 말았다. 두어 달 지난 후에 집에 돌아온 김사는 깜짝 놀랐다. 죽어 사라져야 할 막둥이가 두 눈이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 것은 물론이고 곰쪽 같은 막내딸하고 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으니 말이다. 김진사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당장 막둥이를 죽여 없애야겠다고 펄펄 뛰었다. 그 아내와 아들이 분해서 어쩔 줄 몰랐다. 가장이 벼슬을 얻었다고 좋아한 것도 알고 보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내 이놈을 죽여도 고생을 단단히 시켜서 죽일 테다. 김진사는 치밀어 오르는 우라를 누르고 막둥이를 불러서 말했다. 여봐라, 되도록 우리 집안 사이는 저 뒷산 용암담에서 밤을 새워 치성을 드려야 한다. 그리 가자. 김진사는 막둥이를 데리고 뒷산 용암못으로 올라갔다. 힘센 하인들이 커다란 망태와 밧줄을 들고 뒤를 따랐다. 김진사는 용암못에 도착하자 연못으로 길게 뻗은 소나무 가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가 치성을 올리는 장소다. 어서 망태 속에 들어가라. 밤새 치성을 올리면 내일 아침 내려주마. 막둥이가 망태에 들어가자 김진사는 하인을 시켜서 망태를 소나무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았다. 그리고 막둥이를 혼자 남겨둔 채 집으로 돌아왔다. 막둥이를 그곳에서 밤새 덜덜 떨게 하고는 연못에 빠뜨려 죽일 작정이었다. 때는 쌀쌀한 바람이 부는 늦가을이었다. 연못 위에 매달려 있으니 몸이 오돌오돌 떨려오기 시작했다. 그때 웬 유기장수 하나가 짐을 짊어지고 눈을 비비며 용왕못 근처에 다가왔다. 아이고 눈이야. 아이고 눈이야. 막둥이가 가만 살펴보니 유기장수 눈이 퉁퉁 부어있는 것이 눈병이 나도 아주 단단히 난 모양이었다. 여보세요. 유기장수. 막둥이가 소리치자 유기장수가 화들딱 놀랐다.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여기에요. 여기. 아니, 이렇게 추운 데서 뭘 하고 있는 거요? 보아하니 눈병이 심하시군요. 실은 나도 눈병을 고치려고 이렇게 치성을 드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눈 아픈 게 싹 가시지 뭐예요? 저를 한번 끌러나 보세요. 유기장수가 망태를 내려서 막둥이 눈을 보니 아주 멀쩡했다. 그래, 여기 들어가 있으면 눈병이 낫는단 말이오? 들어가서 치성을 드려야지요.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망태에는 엉뚱하게 유기장수가 갇히고 말았다. 막둥이는 유기짐을 짊어지고서 멀찌감치 내빼버렸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김진사는 하인을 데리고 올라와서 물어보고 말 것도 없이 망태를 매단 줄을 뚝 잘라버렸다. 망태는 연못 속으로 풍덩 빠졌다. 이보세요. 나는 애매한 유기장수요. 이놈, 내가 또 속을 줄 알고? 잘 가거라 이놈. 유기장수가 속절없이 세상을 떠나니 이때부터 엉뚱하게 화를 입은 사람을 애매한 유기장수라고 일컫게 되었다. 한편 막둥이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기를 판 돈으로 윤기가 반지르르하게 흐르는 검은 비단으로 옷을 해입었다. 그리고 나서 겁도 없이 김사 댁에 찾아 들어갔다. 이리 오너라. 사유행차다. 김사 집에서 아주 야단이 났다. 분명히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살아왔으니 말이다. 아니 이게 어쩐 일이냐. 내가 돌아왔구나. 어느 놈이 줄을 잘랐는지 내가 꼭 죽은 줄 알았구나. 어찌된 일인지 사연 좀 말해봐라.
네, 그게 누군지 덕분에 영궁 구경 한번 잘했습니다. 연못 속으로 쑥 들어가니까 웬 커다란 물고기가 저를 등에 태우더니 영궁 속으로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영궁이란 데가 어찌나 살기 좋은지 몰라요. 저 혼자만 살기 아까워서 창일어를 모시러 이렇게 왔답니다. 그게 정말이란 말이냐?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 연못 이름이 그냥 용왕담이 아니더라고요. 그러자 김신사는 영궁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처럼 솟아올라왔다. 나도 한번 영궁에 가볼 수 있을까? 아, 되고 말고요. 다 함께 가시자고요. 막둥이는 김신사댁 식구들을 이끌고 용왕못으로 갔다. 그리고 소나무 아래 가리키면서 말했다. 바로 저기로 들어가면 된답니다. 그러자 미련한 김지사는 처자식들을 데리고 연못으로 첨버덩 뛰어들어 물속으로 꼬르르 빨려 들어갔다. 끝으로 순이가 뛰어들어 가려고 하자 막둥이가 옷소매를 꽉 붙잡았다. 아, 거기는 뭐하러 들어가. 우리 그냥 여기서 살자고. 막둥이는 그렇게 처갓집 식구들을 용궁으로 보낸 채 아내를 데리고 돌아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모를 잃고 남의 집에서 머슴 일을 하는 떡거머리 총각이 있었다.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지만 딴에는 뽀부가 높고 배짱이 커서 행동에 꺼리낌이 없었다. 온열 모내기철이 되어 너나 없이 한창 바쁠 때에도 늘어지게 낮잠을 자기 일쑤였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산복도 위에 정자나무 밑에서 코까지 드르렁 골면서 낮잠을 자는 참이었다. 한창 코를 골던 머슴은 누가 차기라도 한 것처럼 벌떡 일어났다. 그러더니 주위에서 혀차는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실실 웃음을 흘리는 것이었다. 아니, 하라는 일을 안 하고 잠이나 퍼질러 자더니 뭐가 그리 좋다고 웃는 게냐? 아, 어르신, 제가 너무 좋은 꿈을 꿔서 그렇답니다. 다들 바빠 죽을 지경이었는데 한가하게 꿈타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었다. 대체 어떤 꿈인데 그러는 게냐? 그러자 머슴은 정색을 하며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냥 보통 꿈이 아니에요. 함부로 얘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온님한테라면 몰라도요. 그래 이놈, 한번 온님한테 가보자. 혼 좀 나봐야 해. 그렇게 해서 온 머슴은 온님 앞으로 가게 되었다. 이야기를 들은 온님은 궁금해서 물었다. 그래, 도대체 어떤 꿈이란 말이냐? 그러자 머슴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아이, 여기 오면 어쩔 줄 모른다고 했지. 말씀드린다고는 안 했구먼요. 감사님이라면 몰라도 온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걸요? 그러자 온님은 기가 막혔다. 온님은 어찌되나 보자 하고 머슴을 감사한테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머슴은 그 앞에서도 여전히 배짱이었다. 아무래도 간사님한테는 안 되겠는걸요? 나라님이라면 또 몰라도요. 결국 머슴은 임금 앞에까지 나갔다. 그런데 글쎄 여기서도 계속 배짱을 부리는 것이었다. 안 되겠습니다. 중국 천자님이 물어보시면 한번 생각해 볼지요. 그러자 임금은 그만 화가 벌떡 났다. 여기가 어디라고 못 모르고 배짱이란 말이냐? 이놈을 당장 학해라! 이렇게 해서 어깨가 치면서 머슴은 끝내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내 꿈은 그렇게 쉽게 말할 꿈이 아니야. 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도 머슴은 만사태평이었다. 하루 세끼 구매밥을 떡떡 받아먹으며 옥바닥에 누워서 늘어지게 낮잠을 자곤 했다. 잠에서 깨면 옥을 드나드는 쥐들을 구경하면서 노는 게 소일거리였다. 그때 감옥에는 한 식구인지 어떤지 꽤나 많은 쥐들이 들락거렸다. 조그만 새끼쥐들이 여러 쥐였다. 그때 새끼 가운데 한 마리가 천방지축 쫄랑대면서 뛰어다니다가 그만 옥 기둥에 머리를 쿵 박고는 넘어져 죽고 말았다.
손으로 만져보아도 전혀 꼼짝도 못하는 걸 보니 숨이 끊어진 것이 분명했다. 어허, 이거 나도 이 꼴이 되는 게 아닌가 몰라. 그때였다. 새끼가 죽은 걸 보고는 밖에 나갔던 어미지가 웬 자 하나를 물고 오더니 죽은 쥐의 몸을 재기 시작했다. 가만히 살펴보니 반짝반짝 노르스만한 게 금으로 만든 금척이 분명했다. 금으로 된 자를 어디서 구했다? 그나저나 지금 뭐라는 걸까? 쥐들도 관을 짜나?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죽어 넘어졌던 쥐가 벌떡 일으키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발발거리고 뛰어다니는 것이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그 모양을 살펴보던 머슴은 퍼뜩 정신을 차렸다.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머슴은 얼른 몸을 움직여 어미지를 물고 있는 금척을 빼앗아 품속에 간직했다. 그리곤 쥐들을 내쫓았다. 역시 내 꿈은 보통 꿈은 아니야. 그 다음날 왠지 궁궐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상하더니 때가 지나가도록 밥이 나오지 않았다. 아니, 무슨 일 있나요? 왜 밥도 안 준대요? 그러자 가수가 벌컥 화를 냈다. 인서가, 지금 내는 밥이 문제냐? 어젯밤에 하나밖에 안 계신 공주님이 돌아가셨어, 이놈아. 머슴이 잠깐 놀란 듯 하더니 다시 큰소리쳤다. 아, 일단 밥부터 내놓으라니까요. 공주님은 내가 살려내리다. 아무 걱정 마시오. 그 말을 전해들은 옥사장에 달려왔다. 내가 공주님을 살리겠다고 했느냐? 내 놈이 무슨 재주로? 믿져야 본전 아니겠소. 나라님께 말씀이나 전해주시오. 그렇게 해서 머슴은 임금님 앞에 불려가게 되었다. 임금님이 머슴의 손을 잡으며 꼭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걱정 마십시오. 저를 공주님 계신 방에 혼자 들어보내주면 제가 꼭 공주님을 살리겠습니다. 꿀물 한 살반만 챙겨주십시오. 임금은 머슴의 말을 영 믿기지 않았지만 찌푸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머슴을 공주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보내주었다. 그러자 머슴은 품속에서 금척을 꺼내 공주의 몸을 발끝에서부터 채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금척의 움직임에 따라 몸의 온기가 돌아오더니 가슴을 지나자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얼굴을 다 재자 발그스레 혈색이 돌아오면서 숨통이 탁 튀었다. 공주가 새별같은 까만 눈을 반짝 뜨고 자리에 일어나 앉으며 말을 했다. 오래 잤더니 목이 마르네. 물 좀 없나요? 머슴이 기다렸다는 듯이 꿀물을 내밀자 공주가 맛있게 들이마셨다. 꿀맛이야. 머슴이 방문을 열고 공주를 부축하고 걸어 나오니 대궐에는 아주 야단이 났다. 임금님이 공주를 얼싸안고 웃다가 울다가 한참 법석을 떨더니 머슴을 보고 말했다. 내가 공주를 살렸구나.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들어주마. 뭘 원하느냐. 됐습니다요. 그러자 임금이 공주한테 물었다. 얘야, 죽은 너를 저 사람이 살렸어. 저 사람한테 뭘 해주면 좋겠느냐. 아바마마, 저분이 제 생명의 은인이니 저 사람과 살게 해주세요. 절 살리느냐 제 몸을 다 만졌으니 다른 데로 시집갈 수도 없어요. 그래, 딸이 죽었다 살았난 마당에 그 소원 못 들어주겠느냐. 여봐라, 이제 넌 내 사위다. 그렇게 해서 머슴은 나라님의 사위가 되었다. 머슴이 공주와 딱이 되어 꿈같은 나라를 보내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중국에서 사신이 왔다. 조선에서 어떤 젊은이가 죽은 공주를 살렸다는 소문이 중국에까지 퍼져서 소식을 들은 중국 천자가 급히 사람을 보낸 것이었다. 조선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인재가 있다니 중국으로 보내서 3년 전에 죽은 우리 공주 좀 살려주게 해줘. 죽은 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이나 된 사람을 살려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임금은 그냥 모른 척 내던지고 싶었지만 이웃나라 임금이 특별히 청한 일이니 뿌리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부모가 된 머슴은 천자의 딸을 살리려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뭐 어떻게 되겠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머슴도 이번 일은 영 자신이 없었다. 그래, 살짝 내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머슴은 길을 가다 말고 뒤가 마렵다면서 숲으로 들어갔다. 그가 막 일을 보는 척 하는데 어디서 호랑이 한 마리가 나는 듯 달려와서 머슴을 번쩍 채갔다. 호랑이가 순식간에 어느 동굴 앞에 다다라 머슴을 내려놓았는데 동굴 안에 살펴보니 호랑이 하나가 신음을 하고 있었다.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 입속에 사람의 비녀가 걸려 있었다. 이걸 꺼내달라는 게로군. 머슴은 무서움을 참고 호랑이 입속으로 손을 넣어 비녀를 꺼냈다. 그러자 머슴을 업어온 호랑이가 머슴을 동굴 속으로 잡아 끌었다. 가서 보니 사람인지 사슴인지 해골이 수북이 사여 있었다. 그때 호랑이가 웬 손수건을 입에 물고서 어느 해골을 쓱쓱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해골 위에 살이 돋아나서 마치 산사람처럼 되는 것이었다. 호랑이는 그 손수건을 머슴 앞에 떨어뜨렸다. 이게 말로만 듣던 환생포로구나. 은혜를 갚겠다는 뜻이군. 머슴이 그 수건을 집어들자 호랑이는 다시 머슴을 태우고 나는 듯 달려 아까 그 숲속으로 데려다 주었다. 머슴은 이를 다 본 척 태어나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자, 길이 바쁘니 어서 갑시다. 중국에 도착한 머슴은 환생포로 죽은 공주의 유골을 문지르고 금촉으로 몸을 재서 죽은 지 3년이 된 대국의 공주를 깨끗하게 살려냈다. 천자는 어찌나 반갑고 기뻤는지 머슴을 사위로 삼았다. 그래서 머슴은 조선공주에 이어 중국 공주까지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그 후 어느 무더운 여름날 머슴이 발을 씻고 있는 참이었다. 오른발은 금대하에 물을 담아 중국 공주가 씻어주고 왼발은 은대하에 물을 담아 조선 공주가 씻겨주고 있었다. 머슴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싱글벙글 웃었다. 과연 대단한 꿈이었어. 그러자 두 공주가 서로 입을 맞춘 듯 물었다. 도대체 어떤 꿈이었답니까? 이제 말씀 좀 해주세요. 머슴은 뿌듯한 표정을 짓더니 말해 드리리다. 어떤 꿈이었는가 하면 구름을 뚫고 하늘에 솟아올라가 오른손에는 해를 쥐고 왼손에는 달을 쥐는 꿈이었다오. 이 어찌 대몽이 아니겠소 하면서 껄껄 웃는 것이었다. 자고로 꿈은 크게 봐야 하는 법이었다. 옛날에 경상도 한 고을 깊은 산속에 홍시성을 가진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아내와 함께 의좋게 살고 있었다. 한 가지 걱정거리는 나이 많이 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는 일이었다. 부부가 자식을 포기해 갈 무렵 뜻하지 않게 아내에게 태기가 있었다. 처음엔 혹시나 했는데 갈수록 배가 불러오는 것이 아기를 가진 게 분명했다. 아내의 배는 유난히 크게 불러왔다. 아무래도 애가 5은 들었나 봐. 남편이 이렇게 놀리는 것은 꼭 장난만은 아니었다. 오곡이 물이 있고 갖가지 열매가 익던 어느 가을날 아내는 드디어 아기를 낳았다. 아주 대단한 아기였다. 크기가 꼭 5살 된 아이만 하고 울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집이 들썩거릴 정도였다. 아이의 아버지는 큰 대자 권세권자를 써 아이 이름을 홍대권이라고 지어주었다. 세월이 물처럼 흘러 20년이 지났다. 청년이 된 홍대권의 모습은 아주 굉장했다. 키가 8척이 넘고 가슴둘레는 5자도 더 되었다. 웬만한 어른도 그 옆에 서면 고목에 붙은 매무처럼 보일 정도였다. 홍대권의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늙어 허리가 꼬부라졌다. 홍대권은 산중을 헤매던 오갈 데 없는 처녀를 거두어 아내로 삼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 어머니가 갑자기 몸 좀 눕더니
꼼짝하지 못하였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숨을 헐떡거렸다. 얘야, 갑자기 잉어탕이 먹고 싶구나. 잉어탕이. 한겨울에 잉어를 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이란 물이 꽁꽁한 산골에서는 더 그랬다. 하지만 홍대곤은 두말 없이 잉어를 구하러 나섰다. 홍대곤은 심리 밖에 있는 방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아주 단단하게 얼어붙어서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홍대곤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오른주먹을 쥐고서 쿵 내려치자 단번에 얼음장이 구멍이 뻥 뚫렸는데 그 두께가 자그만치 두자 새치였다. 그 얼음장 밑에서는 잉어들이 추위를 참으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얼음장이 뻥 뚫리면서 파란 하늘이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자 제일 몸집이 큰 잉어가 한번 알아보겠다는 듯 얼음구멍 위로 뛰어 올라왔다. 나와보니 봄은커녕 한겨울이었다. 헌데 이 잉어가 물로 들어간다는 것이 방향을 잘못 들어서 얼음판에 나자빠지고 말았다. 그러자 홍대곤이 고맙다 하면서 쏙 주워 담는 것이었다. 홍대곤이 잉어를 가지고 집에 오자 아내가 가마솥에 넣고 펄펄 끓여서 뽀얀 국물을 냈다. 그걸 가져다 시어머니에 드리니 아무것도 입에 못 대던 노인네가 맛있다며 훌쩍훌쩍 먹기 시작했다. 얘야, 이제 좀 살 것 같구나. 그 잉어는 신기하게도 여러 날이 지나도록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뽀얀 국물이 우러나왔다. 그렇게 계속 국물을 들이자 어머니의 병은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하게 나았다. 하루는 홍대곤의 아내가 하도 신기해서 잉어를 주걱으로 눌러봤다. 그랬더니 아주 딱딱한 게 눌러지지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건져보려 했더니 솥에 붙었는지 움직이질 않았다. 얘기를 듣고 성큼성큼 걸어온 홍대곤이 이까짓것 하면서 잉어를 들어봤지만 역시 꼼짝도 안 했다. 이것 봐라. 홍대곤이 있는 힘을 다해 용을 쓰는데도 잉어는 꼼짝도 안 했다. 홍대곤이 쇠막대기를 지렛대를 삼아 힘껏 힘을 주자 그때야 툭 소리가 나면서 잉어가 솥에서 떨어졌다. 잉어를 꺼내보니 색깔이 노르스름한데 무슨 빛이 나는 것 같았다. 이상하다 싶어 헝겊을 가져다 닦았더니 샛노란 빛깔이 드러나면서 반짝반짝 윤이 났다. 자세히 보니 어느새 잉어가 금덩어리로 번해 있었다. 이런 산골에서 이걸 어디다 쓰나? 나라님한테 갖다 드리면 좋으련만. 홍대곤은 그 금잉어를 헝겊에 대충 싸서 헛간 한 구석에 던져주었다. 그 무렵 나라를 다스리던 임금은 백성들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기회가 되면 암행어선을 보내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살피게 했다. 마침 윤시성을 가진 학자 하나가 임금의 총애를 받아서 암행어사로 발탁되었다. 경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두루 살피되 백성들을 괴롭히는 벼슬아치가 있거든 바로 봉곡파직하고 나라를 짊어질 만한 인재를 보거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청거하라. 임금한테서 마패를 얻은 윤호사는 노인 하나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남대문을 나섰다. 그 노인은 이치에 밝고 무술에 능해서 어사가 길을 낯설 때면 어김없이 따르는 사람이었다. 윤호사와 노인은 허름한 거지옷을 입은 채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정처 없이 걸어 충청도를 거쳐 문경세절 근처에 이르렀다. 경상도 문경 땅에 가야겠는데 길을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 대충 짐짝으로 산골짜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만 길을 못 찾고 산속에서 날이 어두워지고 말았다. 둘은 어느 바위 밑에 찾아 들어가 호랑이 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날이 새자 다시 산쪽을 헤맸지만 이날도 도무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다. 한나절을 온통 헤매고 난 뒤 먼 발치에 나무짐을 짊어진 사람이 가는 것을 발견했다. 어사가 반가운 마음에 말을 묻는데 무심코 반말을 하고 말았다. 무게
여기 문경은 어디로 가는 거? 지게를 짊어진 그 나무꾼은 나이 많은 노인이었다. 고집골을 한 낯선 사람이 다짜고짜 반말을 하자 노인은 화가 났다. 그래서 골장을 먹이려고 길을 거꾸로 알려주었다. 문경? 오던 길로 돌아가야 문경인데. 그 말을 듣고서 두 사람은 뒤돌아 길을 가니 또다시 오리무중이었다. 다시 온통 산중을 헤맸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산속을 휘젓고 다니다 보니 두 사람은 지치기 시작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맥이 풀렸다. 어떤 무덤가에 이르러 두 사람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벌렁 눕고 말았다. 그렇게 눕고 나니 기력이 확 빠져서 정신이 혼미해져 갔다. 이때 어떤 꼬부란 노파와 젊은 아낙네가 봄나무를 두드려 올라오다가 그 모습을 발견했다. 어머니, 저기 사람들이 누워있어요. 아이고 얘 무섭다. 얼른 가자. 저러다가 날이 젊으면 호랑이 밥이 될 텐데. 얘야, 우리 상관할 바가 아니다. 어서 가자. 하지만 젊은 아낙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어머니를 세워준 채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가서 맥을 짚어보니 아직 산 사람들이었다. 지치고 혹이져서 쓰러진 것이 분명했다. 당장 무엇을 먹어야 할 텐데 가진 게 없었다. 아낙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저고리 섬을 열고서 젖을 짜기 시작했다. 마침 갓난아기가 있어 젖이 불어있던 터였다. 여인이 젖을 입에 흘려 넣어주자 쓰러져 있던 사람이 얼굴에 생기가 돌더니 눈을 뜨면서 정신을 차렸다. 그러자 아낙은 급히 온몸살을 가다듬고 다리를 떴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사가 노인한테 말했다. 부인이 아니었으면 우리 둘 다 죽었을 거요. 어디에 사는지 따라가 봅시다. 어사와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낙이 내려간 쪽으로 서둘러 쫓아갔다. 노파와 여인이 가던 길을 뒤따라 둔턱을 몇 개 넘었더니 심심산중에 초가집이 대여섯 채가 앉아있는 게 보였다. 노파와 여인은 그중 맨 끝집으로 들어갔다. 어서와 노인은 그 뒤를 따라 들어가 뒷곁에 몸을 숨겼다. 그때 갑자기 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면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진인가 하고서 사방을 살펴보니 그게 아니었다.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해서 짊어지고 내려오는데 그 발 디딜 때마다 땅이 울리는 것이었다. 팔적장신이 가슴이 딱 벌어진 사람, 바로 홍대건이었다. 그 무시무시한 사람이 바로 어사가 숨어있는 집으로 쑥 들어와서 나무집을 부리는데 나무집 크기가 집채만 했다. 그때 노파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더니 울음 반 투정 반 말을 했다. 아이고 얘야, 큰일 났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글쎄 내 처가 말이다. 내 처가 글쎄 산속에 웬 거지 둘이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젖을 짜 먹였단다. 이 일을 어쩌단 말이냐. 내가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러자 홍대곤이 눈을 부름뜨고 말했다. 그래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까짓것 때려 죽이고 다시 장가들죠 뭐. 그 말에 뒷곁에 숨어있던 동전을 살피던 두 사람이 눈이 동그래졌다. 노인은 급히 품속에 활을 꺼내 화살을 재고서 홍대건을 겨냥했다. 만약 그 여자를 죽이려 하면 용서 없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홍대건은 한 손에 물풀의 잡대기를 움켜쥔 채 다짜고짜 아내를 끌고서 건너방으로 들어갔다. 활을 쥔 노인은 여차하면 시위를 놓을 태세로 바짝 긴장해서 방 안 동정을 살폈다. 그런데 방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청년이 여자를 아래목에 앉히더니 그 커다란 몸을 눕혀서 넋주 절을 하는 것이었다. 여보, 참 좋은 일을 했소.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두세 명을 구했으니 참 장한 일을 했구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헌데 어머니가 부끄럽다고 저렇게 야단하시니 자식된 도리로 어떡한단 말이오. 자, 내 말대로 합시다. 내가 이 작대기로 이불을 때릴 테니 당신은 죽는 소리를 하구려. 그러면
어머니가 마음을 좀 풀리실게요. 그러더니 홍대곤이 막대기로 이불을 퍽퍽 흘려가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해서 안방에 들리나? 호되게 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죽겠네. 한참 그러던 홍대곤은 방문을 발차고 나와서 물풀의 작대기를 마당에 후딱 집어던졌다. 어머니 저녁이나 차려주세요. 그냥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만 야단이 났다. 야 이놈아, 내 처가 어떻게 만난 여자냐. 내가 언제 때려 죽이라고 했어. 그저 부끄럽다고 그랬지. 시어머니는 서둘러 건너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아이고 얘야, 아이고 얘가 죽었네. 아가, 아가.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뜨면서 바스스 일어나 앉았다. 어머니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만 좋아서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 그래 안 죽고 살았구나. 저 무지한 놈이 너를 얼마나 두들겼냐. 때리는 소리가 안방까지 들렸어.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암행어사가 무릎을 쳤다. 그 아내의 그 남편이로다. 그야말로 인물이야. 암행어사는 마음이 바빠졌다. 그간 임금님께 청구할 만한 인재를 찾지 못했던 터에 이제야 만난 것이었다. 오사는 길을 찾아 읍내를 나온 다음 홍대건에 얽힌 사연을 적어서 임금님께 올리는 상소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을온에게 청해서 상소문을 급히 한양으로 올려보냈다. 이제나 저제나 좋은 소식을 기다리던 임금은 상소문을 받고 크게 기뻐하여 당장 그 나무꾼을 한양으로 불러오리라는 어명을 내렸다. 난데없이 어명을 받고 대궐로 가게 된 홍대곤은 헝겊에 싸서 헛간에 처박아 두었던 그 밍어를 들고 길을 나섰다. 홍대곤을 데리고 나온 사정들이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다고 받아들었다가 그만 애꿎은 발가락만 결단나고 말았다. 드디어 한양에 당도한 홍대곤이 대궐 뜰 앞에 엎드렸다. 만조백관이 두 줄로 늘어선 앞이었다. 군관조복을 입은 임금이 높은 용상 위에서 홍대곤을 내려다보았다. 저 백성이 오사가 말하는 나무꾼이란 말이냐. 큰 그릇에 담기는 것도 많더니 몸짓 한번 대단하구나. 여봐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홍대곤이 두꺼비처럼 엎드려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여봐라, 얘 아무리 나무꾼이라 할지언정 선명은 있을 게 아니냐. 선명을 대라. 그래도 계속 대답하지 않자 관리하나가 다가왔다. 이놈아, 오전이요. 얼른 얘기를 여. 안 하면 목이 떨어져 이 자식아. 그러자 엎드려 있던 홍대곤이 하늘 수 없이 입을 열어서 아래오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경복궁 대골 기아장이 들썩거리고 그 소나무에 달렸던 솔방울이 후두둑 떨어질 정도였다. 만조백관은 물론이고 임금이 그 소리에 얼마나 놀랐는지 뒤로 벌러덩 낮아빠지는데 내관들이 얼른 와서 붙잡는 바람에 겨우 공경을 모았다. 소인의 성명은 홍대곤인 줄 아래오. 홍대곤이라. 대곤이라면 큰 대자에 곤세곤자겠지? 네, 그렇습니다. 과연 좋은 이름이로다. 너도 언젠간 큰 곤세를 누릴 때가 오리라. 그때 임금이 헝겊에 싼 물건을 발견했다. 거기 헝겊에 싼 것이 무엇이더냐? 네, 임금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온 금잉어이옵니다. 홍대곤이 금잉어에 얽힌 사연을 아뢰자 임금이 얼굴에 한바구음을 머금었다. 어허, 장하도다. 과연 훌륭한 인재야. 임금이 다시 정색을 하면서 말했다. 여봐라, 홍대곤, 내가 그대에게 벼슬을 내릴까 하는데 혹시 글을 배운 적이 있는지 아뢰어라. 홍대곤은 아무 대답이 없자 임금이 말했다. 어허, 글을 배웠으면 좋은 벼슬을 내릴 텐데 안 됐구나. 그래, 천자문도 안 배웠단 말이냐. 돌아가신 아버님께 천자문은 대충 배웠사옵니다. 그래, 그럼 됐다. 천자문 속에는
가진 이치가 다 들어있으니 그걸 배웠으면 됐다. 그래, 더 배운 거는 없느냐? 명심보감을 혼자 읽어서 깨춘 줄로 아래오. 그래, 많이 배웠구나. 혹시 더 배운 게 있거든 모조리 아래어 보거라. 그러자 홍대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노노맹자, 대학, 중용, 주역, 12권의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동국통감 다 떼고서 그 책을 가마솥에 넣고 물 3동이를 부어 펄펄 끓여가지고 그 건더기 국물까지 다 먹은 줄로 아래오. 그러자 그만 임금과 만주백관이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사서 삼경을 삶아 먹었네. 그때 다시 임금이 홍대견에게 물었다. 그래, 많이 배웠구나. 하지만 사내라면 무술을 해야 하는 법. 혹시 무술을 배운 일이 없느냐? 또 대답이 없었다. 아깝도다. 내가 만약 무술을 배웠다면 문무를 겸비한 천하의 명장으로 벼슬을 내릴 텐데 무술을 안 배웠단 말이냐? 그래, 사나이로서 활도 한번 안 쏘아봤느냐? 변변치 않지만 뽕나무로 활을 만들어 시읒대로 활을 만들어서 나무하러 다닐 때 꽁도 잡고 토끼도 잡은 적이 있사옵니다. 오호, 그래. 그것 말고는 잡은 게 없느냐? 하루는 나무짐을 해놓고 앉아있으려니까 뒤에 뭔가 꿀꿀거려서 돌아보니 크기가 항소만한 멧돼지였습니다. 그 똥구멍에다 활을 쐈더니 화살이 똥구멍을 들어가서 입으로 빠져나왔는데 배가 따가우니까 멧돼지가 들고 뛰었습니다. 그래, 심리를 쫓아가서 그 뒷다리를 붙들어 바위에 팽개쳐서 잡은 적이 있습니다. 여자 임금이 만면에 웃음을 지어 보이며 또 한 가지를 물었다. 그래, 활은 그러거니와 혹시 칼은 손에 잡은 적이 없느냐? 그러자 홍대곤이 대답했다. 제대로 된 칼은 잡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을 뒷산 남자에 계신 스님이 물풀에 남은 막대기를 휘두르는 법을 가르쳐줘서 목금 연습은 조금 해본 줄로 아래옵니다. 옳지, 그럼 됐다. 여봐라, 여기 박장군을 대령시켜라. 어명이 내려지자 박장군이 갑옷을 차려입고 육척 장검을 치고 느릿느릿 걸어 나왔다. 그렛나루가 시커먼 데다 손등에 곰처럼 털이 난 박장군은 대궐 안에서 가장 무술이 뛰어난 장수였다. 박장군 대령이요. 그러자 임금은 홍대곤이 입을 갑옷과 투구를 내오게 했다. 하지만 몸집이 워낙 커서 맞는 것이 없었다. 홍대곤은 맨몸으로 박장군과 맞설 수밖에 없었다. 임금의 명령으로 두 사람은 대련이 시작됐다. 박장군이 단칼에 승분을 내려고 덤벼들자 홍대곤은 아이고, 다치겠는데 다친다니까 하면서 사뿐사뿐 피하는 것이다. 박장군의 칼을 홍대곤이 몸에 닿을 듯 살짝 비껴나갔다. 임금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공주가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아바마마, 저 사람 죽겠어요. 그 소리에 홍대곤이 잠깐 시선을 돌리는 순간 박장군의 칼이 홍대곤의 목에 와 닿았다. 위기일발이었다. 하지만 홍대곤은 비어같이 몸을 피하면서 번개같이 장검을 휘둘렀다. 쨍그랑 한 줄기 소리와 함께 박장군의 칼이 뚝 동강이가 나서 반토막이 대궐 담장 밖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러자 박장군은 칼을 던지고 무릎을 엎드려 투구를 벗었다. 여봐라 홍대곤, 박장군의 목을 쳐라. 임금이 거듭 재촉하자 홍대곤은 결심한 듯 칼을 들었다. 그리고는 긴 칼을 휙 내둘렀다. 툭! 무엇이 땅에 떨어졌다. 다들 박장군의 목이라고 생각했지만 떨어진 것은 박장군의 목이 아니라 상투였다. 홍대곤이 박장군의 머리 대신 상투를 친 것이었다. 임금이 옥자에서 일어나 꿇어앉은 홍대곤에게 말했다. 장하다 홍대곤, 네, 그럴 줄 알았도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
인명을 아끼는 너의 마음씀을 참으로 가상하도다. 임금은 다시 만조백관을 향하여 말했다. 경들은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이오. 홍대고는 비록 미천한 나무꾼에 불과하지만 누가 감히 그를 얕잡아 볼 수 있겠소. 내 홍대고는 조선의 대장군으로 삼으리라. 그렇게 해서 홍대고는 하루아침에 산골 나무꾼에서 온 나라를 호령하는 대장군이 되었다. 그 홍대고는 오랫도록 임금의 신임을 받으며 나라의 동량으로서 몫을 톡톡히 하였다고 한다. 시골에 있던 모친과 아내를 불러올려 길이 호강을 시켰음은 물론이었다. 창의사 김천일의 저는 어느 집안의 여인인지 모른다. 우기하는 날부터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날마다 낮잠만 자니 시아버지가 항상 타일러 주의를 주었다. 내가 용모와 자질이 뛰어난 부인네지만 다만 흥은 부인의 도리에 조금도 빠지는 혐의가 없는 것이 아니란다. 마땅히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근심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앞날의 허물을 고칠 것이다. 무릇 부인이라 함은 모두 각각의 그 부인의 책임이 있는 것이니 내가 이미 시집온 이상은 집안을 다스리고 재산을 경영하는 것이 직분이니라. 그런데 너는 시집온 뒤 이러한 일들을 조금도 손에 쓰지 않고 오직 날마다 낮잠만 잘 뿐이니 이 어찌 부인의 도리라 하겠느냐. 그 부인이 대답하였다. 종국께서 가르친 바는 이치가 있습니다마는 비록 재산을 다스리려 한들 맨손으로 무슨 일인들 해나가겠습니까. 시아버지가 이를 듣고 즉시 30석의 조와 8명의 노비와 여러 마리의 소를 주며 말하였다. 이만하면 가히 재산을 경영하는 미천으로 충당할 만하냐. 이러니 그 부인이 이만하면 족합니다 라며 이어 노비를 불러 말하였다. 이로부터 너희들은 이미 나에게 속하였으니 마땅히 내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너희들은 이 30석의 조를 소에 나누어 싣고 무주 땅 어느 곳에 들어가 깊은 계곡을 택하여 나무를 베고 집을 엮어라. 이 조로 농사를 짓는 동안 먹을 양식을 삼고 화전을 부지런히 경작하여 매년 가을에 그 수확한 곡물의 수량을 정산하여 나에게 와 구하라. 또 이를 실제 수령대로 별을 찍어 쌀로 만들어 저장해 두어 두기에 매년 이와 같이 하여라. 노비들이 명을 받들고 무주로 향하였다. 부인이 여러 날 뒤에 천일을 대하여 말하였다. 남자의 수 중에 돈과 곡식이 없으면 모든 일을 이루지 못하려니 대장부가 어찌 이에 생각을 미치지 않는지요. 천일이 말하였다. 내가 부모를 모시는 사람으로 의식을 모두 부모에게 의지하여 왔으니 돈과 곡식이 어느 곳에서 돈통하여 마련하겠소. 부인이 말하였다. 첩이 들으니 이 인근에 이생원 아무개가 있다고 하는데 거만의 재물을 쌓아놓고 성품이 내기를 즐긴다고 하니 군자께서는 모름지기 저희와 천석의 노적거리를 한 번 놓고 내기를 하는 것이 어떠한지요. 천일이 말하였다. 이 사람은 가장 장기바둑을 잘 두어 그 사람의 일세를 놓고 나는 수법의 심히 조절하니 저와 승부를 이길 수 없겠소. 부인이 말하였다. 이것은 실로 쉬운 일이니 첩이 마땅히 묘수를 하나하나 가르쳐드리지요. 천일이 또한 기걸찬 사람이라 한나절 추집하지 않고 대국의 진법을 하나하나 배워 조리가 분명하고 널리 통하게 되었다. 부인이 이에 천일에게 권하였다. 이제 이미 수법을 깨달아 가히 바둑을 둘만하니 군자께서는 모름지기 상판 양승으로 내기를 하십시오. 처음에는 거짓으로 저어주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대국에서 승부를 결정 지으세요. 이미 저 사람의 노적거리를 얻은 후에 저 사람이 다시 겨루기를 청하거든 이때에는 신묘한 법을 운용하여 다시는 저희로 하여금 대적하지 못하게 하세요. 천일이 이 말에 따라 다음날 이 아무개의 집으로 가서 내기 바둑이를 두기를 청하니 그 사람이 웃었다. 내가 그대와 한 동리에 살았으나
그대가 내기바둑을 두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소. 그대는 내 적수가 아니니 대구 갈 필요가 없소이다. 이러니 천일이 지게지삼도로 대국을 하기를 굳이 청하니 주인이 부득이 대국을 하자며 말하였다. 내 평생 쓸데없는 내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대가 대국하려면 장차 어떤 물건으로 노름빚을 하려느냐. 천일이 그대의 집 천석 노적거리를 내기합시다 라고 하니 그 사람이 그대는 무엇으로 하려 하고 하였다. 천일이 나도 천석으로 내기하겠소 하니 그대가 부모를 모시는 사람으로 천석을 어떻게 마련한단 말이오 라고 물었다. 천일이 대답하였다. 이는 승부를 결정지는 후에 얘기할 바요. 내가 진 이상해야 천석을 좋게 염려할 바 아니오. 이에 삼판야승으로 결정을 내기로 하고 처음에 일국으로 거짓으로 져주니 주인이 웃으며 말하였다. 과연 그대는 내 적수가 아니오. 내 애초 말하지 않았소. 천일이 아직 2번 대국이 남았으니 나머지 결과를 봅시다 하고 다시 대국을 하니 주인이 심히 괴이졌고 웃음스러웠다. 최후의 두 국은 마침내 천일의 승리를 돌아왔다. 주인이 매우 놀랍고 이상하여 즉시 천석을 내주며 세간에 이와 같은 이치가 어찌 있으리오 하고는 다시 내기바둑을 청하였다. 천일이 허락하고 이번에는 심묘한 묘수를 써서 다시는 내기바둑을 두지 못하게 하였다. 천일이 천석조를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부인에게 말하였다. 지금 이미 이를 얻었으니 이곳으로 장차 무엇을 하고자 하오. 부인이 말하였다. 군자께서는 평일 친근하게 지내는 오래된 복과 친척 가운데 혼인과 상을 당하여 궁한자와 또 사리가 가깝고 멀고를 묻지 말고 집안이 가난하여 능히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꾸리지 못하는 자에게 일일이 모두 구휼을 베푸세요. 이와 같이 자선사업에 진취하고 또 원근하여 귀하고 천한 사람 가운데 만일 기걸할 사람이 있거든 사람 대물 묻지 말고 이 사람과 교류하고 날마다 맞아오신다면 술과 밥 비용은 첩이 스스로 힘써 갖추어 모자라 탄식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천일이 이 말에 따라 그대로 행하니 원근에 치송하는 소리가 자자하여 망고 성비에 할만하였다. 하루는 부인이 시아버지에게 청하였다. 나 장차 농사를 지으려 하오니 울타리 밖에 있는 5가리 밭을 내려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시아버지가 이를 허락하니 부인이 사람을 시켜 밭을 갈고 곡식을 뿌리지 않고는 전부 박을 심었다. 가을 추수기에 이르러 익은 후에는 이를 거두어 씨를 하여 저장해 두었다. 매년 이와 같이 하여 몇 년 후에는 5곳간에 그득하였다. 또 별도로 공장일을 고용하여 큰 새로 이 밭과 같은 모양으로 여러 개의 새 밭을 주조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집안 사람은 그 까닭을 깨닫지 못하였다. 혹 묻는 자가 있으면 부인은 웃으면서 훗날에 알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할 뿐 이를 말하지 않았다. 그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니 부인이 천일에게 말하였다. 첩이 평소에 군자께 궁한 자를 구휼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여 기걸한 인사와 고류를 맺음으로 이때에 당하여 큰 힘을 쏘고자 함이었지요. 이제 군자께서는 모름지기 고련에 일어나 의병을 일으켜 이 왕실에 관련된 일과 마음과 힘을 다하세요. 이것은 위로는 국가에 충성함이요 중간으로는 부모를 드러냄이요 아래로는 향기로운 이름을 당세와 후세를 드리울 것입니다. 군자의 입신양명에 이 한 번의 거사가 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피날 곳은 첩이 이미 무주 땅에 아무 산속에 논밭을 갖지 오래되었으니 집도 있고 곡식도 있습니다. 털끝만큼이라도 군자께서는 그 숨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첩은 이곳에 있어 군량에 힘써 마련함에 힘을 다하여 끊이지 않게 근심이 없도록 할 터이니 군자는 짧은 시간이라도 머뭇거리지 말고 곧
거사를 일으키세요. 천일이 혼연히 이를 따라 드디어 의병을 일으키니 원근의 사람으로 평소에 은혜를 입은 자가 들어와 평일 안에 정병 4~5천을 얻었다. 이에 군졸로 하여금 각각 그 칠한 박을 차고 싸움을 하게 하고 진주로 돌아올 때는 고의로 세 박을 길에 버려두고 떠났다. 적군이 이를 주어 들어보니 그 무게가 수주끈이라 크게 놀라 말하였다. 조선의 군저들이 이 세 박을 찬 것만은 그 행동을 나는 것 같으니 그 용력이 전륜함이 가히 알만하다. 그리고 드디어 군중을 단단히 경계하여 세 박을 찬 군대를 만나거든 적을 가볍게 보지 말고 그 창을 피하라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천일의 병사들이 향하는 곳에서는 외적들이 모두 그 명망을 듣고 우러러보며 분주히 달아나 감히 칼을 휘두르지 못하였다. 천일이 적과 대적한 지 여러 차례 수많은 기이한 공을 세웠다. 이것은 모두 그 부인의 성견의 지혜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술법과 계략에 의거함이었다.